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곳을 찾아오니 꽤 많이 있네요.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여러 사연을 훑어보다가 저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힘들고 약해져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일어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낼 만큼은 견고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라도 풀어내야 화병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꽤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시며 온 가족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걸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항암 치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환자도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지켜보는 가족들도 그 아픔을 함께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아프실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실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울며 버텨왔거든요. 사실 딸이라는 존재는 엄마가 남다른 존재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때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인 엄마가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신다는 게 참 견디기 힘들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꽤 진중하게 만나고 있었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도 저희 엄마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환자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셨으니까요. 제가 가벼운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의 면회가 안 되니까 저도 정말 조심하면서 사람 많은 곳은 피하며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 연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서는 같이 조심해 주려고 했고 저희 엄마께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었지만 영양제라든지 몸보신할 수 있는 보양식 같은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었고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가 바빠서 자세하게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예민했던 시기라서 남의 가족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는 연인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서 저희 엄마께는 굳이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굳이 엄마 걱정거리 하나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저희 엄마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인지 결혼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제 연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셨고요. 암 환자 얼굴 봐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자꾸 만나자고 한다니. 너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아유, 난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는 싫다.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만나서 뭐 한다고. 잘 돌려보내고 집으로는 들이지 말아라. 나 피곤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좀 서운해하는 눈치긴 하지만 저도 그런 부담 가지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을 가지시고는 이대로 저승으로 떠날 수는 없다고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견뎌내셨어요. 저에게는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를 두고 먼저 갈 수 없다고 꿋꿋하게 버텨내신 거죠. 저는 엄마의 그런 강인한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항암으로 아픈 와중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셨으니까요. 저희 엄마께서는 수많은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장애가 있던 오빠까지도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왜 기쁜지도 모르는 채 방방 뛰었었으니까요. 그만큼 온 가족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다는 뜻이었겠죠. 물론 위암이라서 생존율이 꽤 높은 암이긴 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엄마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참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엄마의 병수발도 들어야 하고 오빠까지 제가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연인도 그렇고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저를 붙잡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하시면서 말리셨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사실 제가 재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엄마의 투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테니 다들 저에게 고생길을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꾸역꾸역 연차와 잔차를 써가며 엄마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의 항암을 신경 쓰느라 오빠를 챙기라 정말 정신이 쏙 빠지게 바빴던 저는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죠. 제가 지적장애 오빠가 기관 시설에 공부를 하러 가면 버스를 타고 하원을 할 때 마중을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에 들었고 오빠 혼자 덜렁 길거리에 내려지게 된 것이에요. 원래는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인수인계를 해주시는데 그날은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없었음에도 오빠가 하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디딘 오빠를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잠에서 깨어 너무 놀래 헐레벌떡 하차장으로 갔을 땐 이미 오빠가 사라진 뒤였고 저는 너무나도 겁을 먹고 말았어요. 당장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께서 알았다가 쇼크라도 올까 봐 걱정이 되었고요. 아빠께서 알았다가는 크게 혼이 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도 두려워서 말을 하진 못하고 제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어떡해. 내가 오빠 하차장에 갔었어야 됐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갔어. 시설에서 모르고 내가 나온 줄 알고 그냥 오빠 하차시켜버렸나 봐. 어떡해. 동네를 아무리 찾아도 오빠가 안 보여. 오빠가 사라졌다고.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해. 진정해.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천천히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 너무 마음이 급해서 지나친 걸지도 몰라. 형님 걸음걸이가 빠른 편도 아니잖아. 어딘가에 잘 계실 거야. 형님 똑똑하시잖아. 괜찮을 거야. 제가 진정을 하지 못하니까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 덕분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오빠를 경찰이 순찰 끝에 발견하게 되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차마 이실직고를 할 수 없어서 꽁꽁 비밀로 숨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오빠의 수발을 들고 친정엄마의 수발을 드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직장 생활도 바빠지게 되자 오빠는 결국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적 장애인을 모아두는 시설에 오빠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나도 슬펐지만 삶에는 한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시설에 면회를 갈 때도 제 연인은 저를 매번 따라와 주었고 제가 오빠를 잃어버렸던 그날에 대한 생각에 잠기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때 연인의 태도를 보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꼭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신랑이 저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들도 저는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었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을 갈까? 휴가 꽤 쌓여있던데. 가깝게는 일본도 좋고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는 어때?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팔자 좋게 해외여행을 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여름에도 할 일이 많아서 우리 엄마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버님이나 친척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연애 시작하고 나서 같이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잖아. 나도 가고 싶지. 우리 엄마 외동딸이라서 친척이 없어. 아버지도 일 때문에 바쁘시고 오빠 면회도 가야 하고. 미안해. 휴가 그 며칠인데 그것도 못 가? 그러면 2박 3일 아니 1박 2일이라도 가자. 그리고 나 가지고 있는 연차랑 휴가까지 전부 회사에 미리 말을 해서 다 써버렸어.
이번 연도에 쉬는 날 없어. 왜 없어? 연차는 쌓이는 거고 휴가는 무조건 주는 건데 미리 어디다가 썼다는 거야, 나 모르게? 엄마 병원 모시고 갈 때 썼지. 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회사에 저 빠질게요 하고 빠질 수는 없잖아. 예비신랑은 못내 실망하는 눈치를 주면서 저에게 살짝 비아냥 섞인 말투로 제가 바빠도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살짝은 발끈했지만 예비신랑은 저에게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의 면회를 갈 때도 그렇고 오빠를 찾아준 것도 예비신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께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제일 좋아했던 것은 저희 가족보단 예비신랑이었어요. 뭐라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위암이라 생존율이 높다고 하긴 하지만 완치라니, 대단하신걸? 그럼 이제 우리도 눈치 안 보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하필이면 장모님이 아프셔서 눈치 보였었는데 이제는 나랑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렇게 철없이 말을 할 수가 있나? 우리 엄마가 아픈 건데 저런 말이 나오나 싶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저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제가 그동안 받았던 도움에 비하면 저런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비신랑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비신랑과 보낸 시간보다는 엄마의 항암 치료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예비신랑이 저에게 불만을 가질만 한데도 엄마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철없이 저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신이 난 것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마음은 우리 엄마께서 죽을 만큼 아팠었던 건데 가벼운 말을 쉽게 던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죠. 그래도 제가 예비신랑을 다 받아주고 듬직하게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바로 아픈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절 도와주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아플 때 타인이 옆에서 그만큼 저를 돌봐주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깊게 의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께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추적 검사를 5년간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완치 판정의 기쁨도 잠시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려야만 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엄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를 올렸죠.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런 마음을 한구석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예비신랑과 꽤 알콩달콩한 시간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연애를 달리기도 했어요. 틈만 나면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예비신랑은 틈틈이 저에게 엄마의 안부를 묻긴 했었죠. 드디어 항암치료 뒷수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요.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동안 예비신랑이 저랑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엄마께서 언제 어떻게 급박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휴대폰도 내내 손에 쥐고만 있어야 했어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병원 근처를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일단은 제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에 예비신랑은 완치 판정이라는 말이 정말 세상 소원을 이룬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행도 가고 조금 멀리 근교에 드라이브도 가고 할 수 있겠다. 양평 두물머리 알아? 거기가 데이트 명소래. 핫도그가 진짜 맛있다더라. 우리 내일은 거기서 데이트할까? 어차피 이제는 병원에서 전화 올 일도 없잖아. 전 솔직히 쉬면서 충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비신랑이 저렇게나 기뻐하는데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양가에서도 은근히 결혼에 대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엄마께서 아프셨었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서는 저를 빨리 시집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니? 내가 하루아침에 또 어찌 될 줄 알고.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당연히 엄마는 내가 아들, 딸 낳고 사는 것까지 다 보고 가야지. 우리 엄마 완치야, 완치. 이제 더 이상 아플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도 만난 시간이 있고 고마운 사람이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지진부진하게 더 끌 일 있니? 하루빨리 양가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하자. 내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결혼해야지. 시기를 놓쳤다가는 결혼 사진에 내 얼굴 완전히 시커멓게 나오겠어. 양가의 허락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제가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사실 시댁이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집안 사정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참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란다. 그 암이라는 게 유전이라던데 너는 건강한 거 맞니? 내가 도통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오더라. 유전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전 건강해요. 지금도 매년 건강검진 받고 있고요.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거기다가 네 오빠라는 분이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니? 혹시라도 네가 돌봐야 한다거나. 그 부분도 걱정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마 별일 없는 이상 시설에서 쭉 지낼 것 같고요. 오빠도 시설이 마음에 드는지 적응도 잘했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뭐 가족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그래도 내 맘 이해하지? 솔직히 그 부분을 조금 세게 말을 했다거나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꺼낸 말이었다면 바로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라도 물어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예비 신랑네 집안에 암 환자가 있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다면 가족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가 예비 신랑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물론 제 가족 이야기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미리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해두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암이 유전된다는 말도 학계에서는 솔솔 들려오는 말이고 하니 저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위암 판정 받으시고 항암 치료 꾸준히 하셨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고요. 5년 동안 추적 검사만 하면 된대요. 그래? 그 암이라는 게 완치가 가능한 건가? 재발도 잘 되고 천이도 잘 된다고 하던데. 그러시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예비 신랑이 오히려 나서서 수습을 했어요. 엄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전이니 재발이니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병원에서 완치라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께서 얼마나 굳건하신 분인데 잘 견뎌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완치 판정도 받은 거니까 기뻐하기만 해요. 예비 시아버지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킁킁거리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순간 이 집에서 내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꽤 우울해졌어요. 예비 시댁과의 만남 이후에 저희 집에 와서도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솔직히 예비 시댁에서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고 뜨뜨미지근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너무 환영해주면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유 모를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며칠 사이에
엄마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나 요즘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약 때문인 건지 뭔지 완치 판정 받고 괜찮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또 겁이 나고 그러는구나. 기력이 없는 것도 같고 말이야. 큰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렇게 몸이 영 좋지 않으시다고 해놓고서는 예비사위에게 직접 차린 밥을 먹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며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그 전화를 회사에서 받고 정말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께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당연히 약속은 미루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암 이력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글쎄 암이 재발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위암 치료라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과 3개월 전에 와서 추적 검사를 했을 때만 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고요.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증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초음파로 확인하기에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요. 작게 시작한 것이 3개월 만에 크게 번진 것 같은데 사실 췌장암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랑 아버지는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시설에 있는 오빠는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했던 약속도 당연히 무기한 미뤄지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드리겠어요? 저는 엄마의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병원에서는 다시 한번 저를 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상태라면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야만 했어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런 상태로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속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봐. 우린 어차피 결혼을 할 건데 차라리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같이 견뎌내는 게 좋지 않겠어? 결혼 준비라는 게 우리 둘이 결혼할게요. 이 날짜에 오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양가가 함께 해야 하는 거고 결혼식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엄마 휠체어 타고 모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신경질 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이럴 때일수록 딸이 시집을 가면 더 든든하지 않겠어? 한 번도 뵌 적 없는 장모님이지만 이미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도.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장모님 병수발 혼자 드는 것보다 내가 같이 드는 게 낫지 않겠어? 지난 몇 년을 생각해봐.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어. 병수발 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딸인 나도 어려웠는데 남인 당신이 어떻게 하겠어. 분명히 우리 사이도 나빠질 거야. 천천히 생각하자. 내가 준비 잘할게. 걱정하지 마. 나 체력 하나는 정말 좋거든. 내가 당신 짜증까지 다 받아줄게. 예비신랑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엄마께서 저에게 결혼 준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우리 딸 내가 죽기 전에 시집 가는 거 봐야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우리 딸이 피부가 하얘서 정말 예쁠 거야. 내가 그 모습은 보고 가야 하는데 말이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련지.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내가 결혼하는 게 보고 싶어? 언제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함께 살자더니. 그랬는데 나도 늙긴 늙었나 보다.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 자꾸 약한 소리 하시는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예비신랑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결혼을 하는 것이 효도를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엄마께서 정말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까 싶고 병원에서도 계속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짐을 하나 덜어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상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예비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그 약속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저에게 잠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예비 시어머니와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결혼식은 아무래도 안사돈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안사돈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 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죽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처가에 가서 무슨 팔자사납게 암 환자의 병수발을 들고 앉아있겠니? 나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 제가 언제 결혼하자마자 병수발을 들으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요. 제가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요. 왜 지레짐작하시고 생사람을 잡으세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니? 말 안 해도 우리 아들이 눈치 보여서 병수발 들겠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마음이 좀 그랬다. 암 환자네, 지적장애네. 가족력이 있어도 너무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날은 왜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 안 하셨는데요? 그날 말해주셨으면 애초에 이만큼 진행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마음에 들어서 너를 그냥 냅뒀겠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100번 양보한 거지. 그런데 지금 네 엄마 마음이 재발을 해? 우리 아들이 병수발 들게 생겼는데 절대 안 된다. 저도 시킬 마음 없다니까요. 이전에 위암으로 항암 치료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와달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이가 오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불편한 거 싫어서 제가 극구 말렸었는데 저를 왜 염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때는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이고 지금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위한테 당연히 바라는 게 있지 않겠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안사동 저 세상 가면 그때 식 올리는 걸로 하자.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내가 가족력 있는 거 다 무시하고 100번 양보해서 결혼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하자 이거야. 아무리 상식에서 비껴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희 엄마가 죽으면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요. 항암 치료도 전부 견뎌내신 분이라고요. 앞으로 잘 버텨내실 건데 그런 말로 초치지 마세요. 뭐라고? 초를 쳐? 솔직히 말해서 암이 2번째인데 어떻게 이겨? 항암 치료 한 번만 해도 머리털이 다 녹는다는데 젊은 사람도 견디기가 힘든 거잖아. 근데 지금 그 나이에 항암을 또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위치도 안 좋다며. 췌장암에 대해서 나도 알아봤다. 세상에 의지만 가지면 못할 일도 없다잖아요. 제발 제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저 이런 식이면 결혼 못합니다. 어이씨구 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뭔 강짜를 부려. 파혼하는 거 저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오히려 가족력 있는 거 불안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수나 있겠어요? 눈치나 주시겠죠. 저는 눈칫밥 먹으면서 죄 지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희 부모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래라 그럼. 나도 솔직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누가 파혼하는 거 아쉽댔냐?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커피를 갑자기 원샷을 때리시더니 서둘러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말이라도 바꿀 줄 알고 도망을 가신 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라도 들은 건지 예비 신랑이 저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음으로 돌려놓고 전화를 전부 씹었어요.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전화를 뭐하러 받겠어요? 제 마음이 갈 때도 아니고요. 전화를 계속해서 안 받으니까 이제는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구구절절 저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내더라고요. 이대로 파혼을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난 너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우리 엄마 사과시킬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 제발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줘라. 나랑 헤어지겠다는 소리 하지 마.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점점 정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집착하는 게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문자 메시지에도 대꾸 한 번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차단까지 걸어버렸더니 다음날 저녁에 글쎄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옆집인가? 택배 같은 건가 싶어서 앞밖에서 문을 열었는데 글쎄 떡하니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던 거죠. 앞밖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뭐지 하고 가만히 서 계셨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봤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아니 여기까지는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가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정말로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우리 집이 어디 아파트인지는 말을 해줬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호수까지 자세하게는 말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에게도 말 안 해줬었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아파트 우편함을 일일이 뒤져서는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저희 아파트가 동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스토커 기질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소름이 막 돋기 시작하는데 미리 파혼을 하자고 말을 하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끼쳐서 팔을 막 문지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만 저에게 절대로 파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니까 저도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아예 눈물까지 쏟아내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도 난감해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빈말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너랑 연애하면서 기분 나빴던 거 하나하나 다 참아가면서 결혼만 기다렸는데 어떻게 네가 그리 쉽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사내 자식이 무릎을 꿇긴 왜 꿇어. 볼품없게 시리.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가르쳤잖아. 거기다가 울긴 왜 우니? 그 결혼 좀 미루라고 했다는 것도 못 참겠다는 애한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자꾸. 내가 결혼만 기다렸다는 거 잘 알면서 어떻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해. 엄마가 당장 사과하란 말이야. 아니 다들 진정들 좀 하시고 영문을 모르겠어서 그런데 결혼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는 들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제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저 파혼하려고요. 글쎄 저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저 세상 가면 결혼하래요. 우리 엄마 암투병하는 거 자기 아들이 병수발 들어야 할까 봐 저한테 엄마 저 세상 가면 결혼하라고 했다고요. 우리 엄마 안 죽을 거예요. 건강 되찾아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니들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뭐라고?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 우리 마누라가 죽긴 왜 죽어요? 이것들 참 못돼먹은 인간들이네. 아니 제 얘기도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요. 오해도 풀 겸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처갓집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는데 고생하는 거 보고 싶겠어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시부모가 암이래요. 그럼 시키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이 집에 장남이 있지만 그 장남이 장남 노릇을 못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지적 문제는 좀 아니지요.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다는데 쌍수 들고 환영합니까? 예? 제가 언제 병수발 시키겠다고 했냐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파혼하자고 했잖아요. 병수발 같은 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애초에 시킬 마음도 없었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파혼을 안 하면 그건 병신이죠.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잖아. 너 아니면 죽겠다고 말을 하는데 너는 양보라는 게 없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우리 엄마 지금 약 먹고 누워서 자니까 조용히 하세요. 봐라. 내가 큰 소리를 냈으면 얼마나 냈다고 결혼 전부터 저렇게 나오는데 결혼해서는 어떻겠어.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니? 그것도 사돈댁 아픈 것까지 살펴가면서 이렇게 투병하는 집에 장가가면 너도 고생이야 이 새끼야. 너도 마음 접어 그냥.
내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 진행하면 반푼이지요. 저희도 일 없으니까 이만 나가세요. 우리 딸이 아주 강단 있는 결정 잘했네. 저런 막대 먹은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집 아줌마한테 보양식 해다 준 게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오골개도 삶아주고 수육도 해다 주고 했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제발 엄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나 절대로 파혼 못해. 나 쟤 사랑한다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무슨 파혼이냐고. 왜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쟤한테 목을 매달고 그러니?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평범한 애한테 말이야. 그럼 나는 뭐가 그렇게 특출난 건데. 사랑한다는데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들어야 하냐고. 뭐라고? 참나, 네가 뭐가 특출나긴. 내가 특출나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너 물려주겠다고 몇 번을 말하니?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그 회사 하루빨리 떼어치우고 일이나 배워. 요리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음식점을 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어느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비 신랑이 몇 번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말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밥이나 편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예비 며느리가 붙으면 어떻게든 시집살이 한번 시켜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가서 일이나 시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워낙 요리 쪽에는 소질이 없어서 가도 욕만 먹을 것 같아서 단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아무튼 시끄러우니까 약에 취해서 잠에 드셨던 엄마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건물주님이 여기서 왜 나오세요? 아니, 잠시만.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던 안 싸더니. 아니, 건물주가. 아니. 어머, 1층에서 식당 하시는 세입자님 아니세요?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 말에 저와 아버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 것은 물론이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머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께서 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께서 완치 판정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께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물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세입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 건물 자체에 관심조차 없었고요. 엄마께서 투병을 시작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기 힘드시고 자주 가보실 수가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바로 건물 보증금과 월세를 동결을 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세입자들만 엄청 좋아지게 된 것이었죠. 엄마께서는 아빠께 건물 관리를 맡길 생각이 절대 없으셨고 외가에서 물려준 건물이니까 무조건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음식점을 낸 건물이 바로 저희 엄마의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에도 가본 적이 없고 애초에 가게 이야기만 나오면 일을 시킬까 봐 칼 차단을 해버렸으니 모르고 있었고요. 예비 신랑이 지나가는 말로 어느 동네에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마 저희 엄마 건물이랑은 연관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께서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을 얼굴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메신저에 떠있는 사진을 보고도 서로 몰라봤던 거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메신저 배경화면을 전부 꽃으로 해두셨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했겠죠. 양가가 서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우연이 일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마께서도 임대계약을 6년 전에 할 때 딱 한 번 보고 월세나 보증금이 동결이 되어서 만날 일이 없었던 거죠. 항암 치료로 투병을 하시느라 힘드시고 바빴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아는 업체 소개해줘서 다 처리하고
엄마한테는 돈만 받아가는 시기였으니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번에 딱 모이게 된 것입니다. 5명이 전부 다 얼이 빠져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고요하게 숨소리만 들리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1층 세입자? 아, 그 우리 마누라 건물에 새 들어와 있다는 엄청 잘 된다는 갈비찜집? 거기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저 세상 가기만을 바라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라는 거지. 병수발이 뭐 어쩌고 어쩐다고? 참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죽으면 결혼을 시키자니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그래,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찾아와서는 시키지도 않은 병수발 절대로 못 된다고. 당신 죽으면 결혼시키자고 하지 뭐야. 당찬 우리 딸내미가 파혼하자고 했더니 저렇게 지까지 찾아와서는 저러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역지사지로 생각을 좀 해봐요. 어느 누가 그런 집에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겠냐고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길래 하루빨리 우리 딸 드레스 입은 걸 보고 싶어서 없는 힘까지 내가며 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죽으면 결혼을 시키자 했다는 말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픈 저도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자 힘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결혼만 시켜주세요. 자네는 빠지게나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게 누구 가족인데 결혼을 시켜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봐요. 내가 저놈 보고 내 병수발을 들으라 한 적이 있는지 말해봐요. 병원에 쫓아오겠다고 한 것도 부담스러우니 오지 말라고 쫓아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엄마께서 정색을 하시고는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들에게 더 큰 좌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엄마, 그 건물 저에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죠? 마음 바뀌었어요. 저 당장 주세요. 내가 관리할 테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변호사랑 통화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다. 너 증여해 주려고 절차 밟고 있는 중이니까 보채지 마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는데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그 말에 갑자기 예비시모 그 인간이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말을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런 인연도 참 보기 힘든 건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려던 집안이 딱 건물주님의 집안이었을까요? 인연이 참 깊네요. 이제 와서 인연이라고요? 인연은 무슨 인연입니까? 악연이지. 당신네들이랑 파혼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니까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시라고요. 싫다고요. 결혼 안 한다고요. 제가 막 성질을 부리며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팍팍 찌르더라고요. 무슨 버튼을 누르면 말을 하는 인형도 아니고 옆구리를 찌르자마자 조건반사로 예비 신랑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대요. 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 너만이 유일한 내 사랑이라니까. 지난 이야기 다 잊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거 다 사과하고 잊고 포옹하면 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도 원하니까 내가 반대를 하기도 참 그렇고 예비 사돈 얼굴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은데 결혼 빨리 시킵시다. 딸 시집 가는 건 봐야죠.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건데 안 그래요? 엄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표정 안 좋은 거 안 보여? 예,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레짐작을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좋다는 애들 저희 욕심으로 찢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시킵시다. 예. 우리 엄마 저 결혼하는 거 봐야죠. 근데 저 찌질이 말고 다른 사람이랑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보고 손주도 안아보고 저랑 같이 천년만년 살다가 갈 거니까 제발 걱정 말고 이제는 좀 꺼지세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랑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빠께서는 씩씩거리며 주방에 가서 찬물을 한 컵 떠오시더니 그 인간들을 향해 물을 끼얹었어요. 당신네 같은 집안 사람들이랑은 절대로 사도나 안 맺는다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역지사지. 지랄하네. 우리 집에서는 그쪽 집안이랑 다르게 사위한테 병수발 들게 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멀쩡하게 가족력 없는 집안 찾아가서 행복하게 사슈.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아니, 그 욱해서 그런 말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뭘 이런 걸로 파혼을 한다고 그래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파혼한다고 할 때 잘 됐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셨죠? 아,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서 그런가요? 아니, 내가 오해가 있다고 했잖니, 오해가. 내가 우리 아들 병수발 안 시킨다고 했지? 아니, 내가 안 한다고 했니?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안 싸둔 병수발 내가 들 테니까 식 올리는 걸로 하자. 내가 또 보양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겠어?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거지. 밥에 뭘 탈 줄을 알고 보양식을 맡기나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안 나가고 빌빌거리길래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파혼 번복 없다고 강단 있게 다시 한번 통보를 했고 질질 짜면서 예비신랑이 저에게 빌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예비신랑은 예비시몬의 가게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엄마 때문에 자기 죽는다고 다 망했다고 그랬다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입방정을 떨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내 탓만 했대요, 글쎄. 저는 2달 뒤에 건물 증여가 완료가 되었고 바로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네 가게 월세부터 올려버렸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무슨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증금도 월세도 단 한 번도 안 올렸는데 뭐가 어때서요? 장사도 잘 된다면서요. 그럼 그 정도는 내셔야죠. 설마 그거 못 낼 정도로 적자예요? 6년간 월세로 꿀 빨았으니까 이제는 뱉어낼 줄도 아셔야 하는 법이죠. 아니면 자리 빼고 이사 가던가요? 그랬더니 더 말은 못하고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쓰레기통을 발로 뻥 찼는데 그 쓰레기통이 엄청 크고 무겁거든요. 그 아줌마 발가락이라도 다쳤는지 주저앉아서 곡소리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사무실로 올라왔는데 계약 종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계약 때 아주 보증금에 월세 확 올려서 내쫓아버릴 예정이랍니다. 복수는 이렇게 해야 제맛 아니겠어요? 앞으로 고달픈 인생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기 아들 평생 끼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려고요. 제가 하는 복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결혼 준비도 월세도 많이 봐줬다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니 너무 쓴소리는 말아주시고 많은 응원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